마지막 3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수가 한 50포인트, 코스닥이 한 3.4% 떠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덜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하이닉스는 빠졌어.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겨우 반등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팔더라고 근데 계속. 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지금 주가에 반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음. 3분기 실적 얘기를 물어봐도 대체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한 55만 주 팔았어요. 10월 7일 날. 삼성전자도 보세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270만 주 팔았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은 뭐다? 아래다, 아래. 기관은 위다. 우리 기사 하나를 제가 먼저 보면, 강 PD 그거 기억나? 세원전공 거래 중지된 예. 대구의 유명한 부품 회사 예. 세원전공 얘기 한번 했었어. 김광중 변호사도 우리가 여기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었고. 네네네네.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아들들한테 이제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그 규모가 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소송이 걸려가지고 횡령 배임 이런 게 너무 크면은 또 이제 거래 정지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 정지가 몇 년째야. 세원전공이라는 회사는. 회장의 그 두 아들 모두, 회장하고 회장의 두 아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제 판결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황수산 기자가 아주 1일날 판결 났어요. 1일 판결 났는데, 김문기 세운그룹 회장과 장남 김도현 세운물산 대표, 차남 김상현 세운전공 대표 등 3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 회장 4년, 김도현 대표 2년, 김상현 대표 2년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했어요. 항소를 아마 할 것 같은데, 당연히 항소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들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일감을 몰아주는데, 아들 회사한테 비싸게 이제 팔아주는 거지. 예. 비싸게 이제 증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편법 증여다 이거예요. 이게 그동안 많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해오던. 일감 몰아주기가 예. 엄청 많았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컸나 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송을 당해서 세원전공, 세원물산, 그 다음에 뭐 다른 계열사인 세원테크가, 테크와 해외 계열사들이 아들이 80%를 보유한, 그러니까 장남이 8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SMT, 차남이 46%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SNI 및 세진 등의 일감 물어주기를 통해 4,200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 요지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김 회장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재판부가. 결국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 목적에서 그 두 아들의 그 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나. 왜 가슴이 아프냐? 이 어마어마하게 우량한 세형전공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면서 여기에 투자한 소수 주주들까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지금 몇 년째. 매우 우량한 회사라고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게? 세원전공, 세원물산 그룹 내 2개 상장사는 보세요. 2019년 7월 이후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 여기 주주면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그래서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이른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고 있대 지금. 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그 우량한 회사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사 소송이 지금 이렇게 1심 판결 났잖아요. 이거 근거로 무슨 소송이 뒤따라? 민사 소송이 뒤따른다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겠냐고 이게. 일반 주주들. 네, 어느 세월에. 세원테크의 지분 3.6%를 가장 보유한 소액주주 29명이 김 회장과 뭐 그 아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 김광주 변호사는 세금 부담 없는 기업 상속을 위해 자녀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수년 전부터 이미 대유행을 하고 있었다. 다른 기업들도 수사에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전공 사례는 1심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제가 요새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으로 적을 옮겨서 뭐 13년째 있지만 옛날에 이제 머니투데이 이제 뭐 신문 기자로도 있었기 때문에 요새 이제 화천대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도대체 잘 아는 분이냐부터 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또 라이브까지 하는 것이 뭐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죠.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데 너무 뭐 진짜 죄송한 일입니다. 너무 죄송한 일이고, 머니투데이 미디어의 한 종사자로서 구성원의 일부로서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연루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리의리한 분들이 많잖아요.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거기에 이제 언론인까지. 참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전국에 한두 건이었겠냐. 그런 부동산 개발 시행이, 시행사가 주도하는 그런 부동산 개발이 한두 건이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면피는 될 수 없고,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자체래. 이번 건 같은 경우 성남시. 그다음에 최종 인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는 어디에 있냐? 그 시의회, 성남시 의회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시의 시장과 의회의 그 의원들은 누가 뽑아? 다 선거로 뽑거든요. 선거로. 근데 그 시의회에 출마하는 분들은 누가 공천을 해요? 중앙의 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앞두고 여야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시의회 공천을 누가 했다? 여야의 중앙 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거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죠. 다. 여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앙의 당에서 여야가 저 먼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개발을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전시라고 해서 대전시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기에서 공천한 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회 의원들.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다. 대전이고 광주고 부산이고 울산이고 성남시고 수원시고 전주시고 내가 사는 전주시고 저 역시 얼마나 정말 자유롭고 떳떳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하신 우리 김영란 전 대법관, 이분이 일전에 이제 2015년도인가 KBS 그때 이제 명견만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명견만리. 네. 여기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제 주변에서 좀 회자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이제 우리 유경TV 시청자분들과 이런 내용은 좀 이제 공유해보고 싶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뭔 얘기를 이제 강연을 한 거지, 강연. 뭔 얘기했으냐. 2015년 3월에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이제 KBS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 한 사회의 부패 유형을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분이 있더라고. 마이클 존스턴 교수라는 분이래요. 어떻게 이제 구분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부패. 독재형 부패가 독재형 부패. 여기는 어디냐면 정치 후진국. 중국 공산당이 독재하고, 옛날에 이제 인도네시아 군부. 요새는 이제 또 미얀마가 좀 다 시끄럽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금 사살당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KBS 뉴스 이런 데 막 뜨더라고 보니까.
정치 후진국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 50 때 네. 군사 독재가 있었죠. 80년 광주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학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독재형 부패 국가, 독재 사회 이런 거, 독재형 부패 사회 1단계고 2단계는 족벌형 부패래. 족벌형 부패. 후진국형 부패인데 이것도 역시 러시아, 필리핀. 이제 여기는 이제 군부보다는 군부 플러스 하나의 이제 군부와 결탁하는 그런 어떤 재벌, 족벌형 부패. 느낌 오시죠? 러시아, 필리핀. 근데 이제 3단계는 뭐냐?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한국, 우리 사회. 이게 이제 2015년 강연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대기업인, 언론인 같은 엘리트층이, 언론인은 뺐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언론인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주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 딱 뭐야 이게? 대장동이야, 대장동.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뭐 6년이 지났지만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다음 대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려고 사실은 그 김영남 대법관이 이제 그런 김영남법 같은 청탁금지법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그 금지에 관한 법, 아시죠?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견고하더라. 근데 지금 여야 이렇게 막 대선 앞두고 서로 정말 너무 뻔뻔한 것 같기도 해. 너무 뻔뻔하고 어차피 지금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내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든가 한국 사회가 처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부패나 비리, 이건 누가 해결할 거야? 누가? 그럼 이 피해는 누가 입냐고요? 누가? 그다음에 4단계는 시장 로비형 부패가 있다. 4단계. 여기는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시장 로비래. 시장 로비. 로비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여기는. 로비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로비스트들이 얼마 썼다 공시하고 공개하고 로비를 했다. 기업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한 로비를 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나마 상당히 투명한 그래도 그나마 투명.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을 선진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이런 시장 로비형 부패 사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이제 강연에서 김영란 대법관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회의 촘촘한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는 잘못된 청탁 문화를 바로잡고 스폰서 관행을 없애야만 신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 저도 이제 참 주변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뭐냐면 여전히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본시장 주변을 둘러보고 이 주주자본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형님 동생 이 네트워킹이 아니면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 아시겠죠? 뭔가 펀드를 팔래도 형님 동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VC로부터 자금 조달을 좀 받으려고 해도 그 스타트업이 찾아가서 형님 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거야. 아직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그나마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4단계로 갈 해법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2단계로 가요. 2단계로. 어디로 가? 러시아, 필리핀 같은 사회로 간다니까요. 족벌형 부패 사회. 부패 사회를 얘기할 때 아프리카 있잖아. 보츠와나. 여기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2분 있었대. 아프리카 그 한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국립공원도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1인당 GDP가 $5,000예요. $5,000. 오. 어마어마해. 예. 되게 깨끗한 사회래. 아프리카에도 참 그런 나라가 있긴 있다. 아주.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우리는 유일한 TV에 맞게 어떻게 한다? 네, 주비보의 그 시대 정신을 좀 주창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시기에 대법관 했냐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대법원 판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2009년 5월 29일 선고 2007도 사구 전환합의체 판결 12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판결 이때 뭐가 있었다고? 이사가 회사 계좌에만 손실을 안 끼치면 배임이 아니야. 주주 계좌는 손실을 끼쳤어도 배임이 아니야 라고 네네. 판결했던 그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결 때 대법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영, 이용훈, 박일환, 김능환 주심이 이제 그 김능환 그다음에 재판장은 김영란 주심은 김능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찬성한 게 아니라 다수가 이제 전원 찬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수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대법관 시절에 2009년 5월 그래서 이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주주 평등권이 너무나 이제 그 정상에서 멀어진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정상으로 가깝게 하고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상법 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를 상당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포함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사가 회사의 계좌뿐만 아니라 주주의 계좌도 같이 충실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상법 제382조 3항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마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라이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